신규가 그만두는 이유,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제시해볼까 합니다. 이제 나날이 늘어가는 신규강사 이직률, 최근에 조사된 걸로는 52.8%. 거기에서도 왜 그런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버티기 힘드니까 그만두는 것인데, 그 힘듦이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계속 가지다가 번뜩 떠오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신규들이 많이 그만두는 것 같나요?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거의 치트키 수준이죠. 요즘 세대들은 뭐 MG 뭐 이런 얘기하면은 모든 게 설명되는 그런 치트키죠. 무언가 이해가지 않는데 최근 자주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싶다. MG하다. 요즘 MG들이 말이야. 근성이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 이게 다 나약하고 나태한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간호학과 입학생까지 잔뜩 늘어놓으니까 퇴사를 많이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에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저도 그런 거를 느끼기도 했어요. 한때는 이게 전부라고 느끼며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고 있던 시기도 있었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시기가 요즘 언론들에서 이제 어떤 새들이 사회로 나오는 시기 교묘하게 좀 겹치면서 이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정말 이 특정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꾸준히 했어요. 퇴사율 높은 이유가 요즘 세대들이 문제다. 이걸로 결론을 내기에는 뭐 충분하고도 남겠지만은 도대체 뭐가 더 있냐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들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도 같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과거보다 지금이 살기 좋은 건 맞잖아. 그냥 엄살이 심해진 거 아니야. 나는 잘 버티고 일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나중에 좀 뒷부분이 되면은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간호학과 입학생을 잔뜩 늘려놓으니까 퇴사를 많이 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절대적인 수치가 증가한 만큼 퇴사자가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는 있겠어요. 잠깐 퇴사율에 대한 이야기를 보죠. 2012년하고 2021년을 잠깐 들고 왔습니다. 이때는 13,800여 명 중에 4,300여 명, 31.2%가 퇴사를 했고요. 1년 만에. 21년에는 28,000명 중에서 11,000명, 52.8%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율 자체는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7배가 오르고 거의 2배를 바라보고 있죠. 채용 자체는 1.5배가 증가했고 그 인원의 31.5%라면은 6,500명 정도인데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11,000명이 될 이유는 딱히 없기도 해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2012년 대비 2.5배가 증가한 겁니다. 절대적인 수치만 본다면은 잔뜩 뽑아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과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단체로 어떤 행동 양식이 만들어진 걸까? 누군가 세뇌를 한 것일까? 전국적으로 누군가 너희 힘들면 버티지 말고 빨리 포기해. 질질 끌지 말고 사직서 내고 그만둬라. 그런 암시를 걸었을까요? 이런 데이터를 봐도 아까처럼 크게 생각이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2배 비율이 오른 거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면은, 그래, 요즘 MZ들이, 그래서 2배나 오른 거지 하면서,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다들. MZ들을 잔뜩 이렇게 뽑아놓으니까 많이 나가고, 퇴사율도 올라가고, 간호사는 뭐 여초 직장 특유의 어떤 문화가 있고,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애들은 조금만 들어 나간다. 강인함이 부족해서 근성이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다들 이렇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현존하는 무적의 논리가 아닐까. 요즘 애들이 그래서 그래 하는 그런 거. 일단 서론 길었는데 키워드는 근본적인 문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특정 세대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 이야기하는 어떤 특징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양질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도대체 뭘까?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정의한 게 생산적이고 공정한 수입, 안전한 일터,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개인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 있는 일자리, 커리어, 그거 있죠. 경력개발, 자유롭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남녀 모두 같은 처우와 기회를 제공. 요약하면은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뭐 개인의 선호도나 적성, 워라밸, 복지, 연봉 뭐 여러 요소들이 많겠지만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큰 범주로 본다면은 안정성과 커리어를 따질 거예요. 보통은 간단하게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순으로 보통 양질의 일자리를 판단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은 간호사를 친다면은 빅5라고 불리는 대기업 의료 서비스 산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는 병원이라고 하고요. 상급종병, 국립대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겠죠. 중견기업은 종합병원이고 중소기업은 이제 병원, 요양병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외는 있을 겁니다. 기업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은 보통 1순위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2순위는 중견기업 이상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곳을 간다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이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런 마인드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이라도 2차 병원 규모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있어요. 대학병원이라고 무조건 상급종병은 아닙니다. 규모에 따라서 종합병원 규모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타이틀이지만. 그래서 국립대학병원이라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곳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여기 상급종병은 상급종병이라 이야기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결코 상급종병이라 인정할 수 없다겠지만은 뭐 그런 예외는 잠깐 넣어두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좀 보자고요. 아무리 최하라고 하여도 복지나 임금적인 부분에서 다른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래 규모의 병원보다. 상급종병, 국립대병원 이런 데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제하고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병원, 중견기업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양질의 일자리라 불릴 만한 상급종병마저도 퇴사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신규 채용이 얼마인지 이렇게 가져왔고 그 중에 사직자 수, 사직률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상급종병에는 얼마나 채용했는지 그리고 상급종병에도 사직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보다시피 상급종병도 사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 2016년에는 통합병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사직 시기에 대한 거는 교육 전 입사 포기, 교육 중 발령 후 1년 이내 이렇게 있었고요. 그거를 통합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교육 전에 입사 포기한 그런 사람도 일단 교육 전에 자기가 어디 부서에 가는지 그런 발령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퇴사할 수도 있다. 내용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상급종병의 고용 폭이 2018년부터 확 늘어났죠. 그리고 2014년에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13년에 통합간병 서비스를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금도 확대 중인 상태죠. 간호행정학회지 2017년에 나온 그런 내용에서는 통합병동은 곧 병원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간호 업무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하며 아이러니하게도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는 감소하였다. 통합병동에 대해서. 비록 간호사 인력이 증가하였을지라도 업무 증가량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병동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병동 서비스 추이는 어떠냐? 시범사업을 한 때는 얼마 되진 않아요. 1423. 아마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에 있는 병원, 국립대병원이나 어떤 공립병원 그리고 제일 큰 어떤 대기업 병원 그런 부분에서 시작하고 확대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런 14년에 거기에 맞게 아마 상급종병에서 그 채용이 갑자기 확 늘었죠. 그래서 상급종병 위주로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16년부터 엄청나게 늘었죠. 갑자기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7만 병상이 있습니다. 통합병동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여기서 세부적인 정보는 2019년에 통합병동 병상수는 상급종병 기준으로는 7,200개가 있었고요. 3년이 지난 2022년에는 9,800개, 올해는 10,000개가 넘어갔을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이 통합병동은 인력을 최소 1.45배 더 고용해야 되는 모델이에요. 기존의 일반 병동을 통합병동으로 개편해서 오픈했을 때 기존 인력에서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상급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이 아님에도 꾸준한 고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2019년에 42개고 2021년 1분기에 45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45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5개에서 계속 인력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1년 반 동안 5,000명 정도를 더 고용했죠. 그만큼 통합병동에서 그런 인력 수요를 내고 있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안 되는데 인력을 더 고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병동이랑 양질의 일자리랑 무슨 상관이냐 싶을 거예요. 앞서 뭐 연구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했지만 통합병동이라는 일자리가 계속 생겨나고 있지만은 퇴사율 1위가 랭크되었죠. 통합병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힘듦을 호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예외도 있겠지만은 통합병동이 원래 보호자 출입이 안 되고 간병인도 못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예외적인 어떤 응급한 상황에는 가능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보호자도
경찰도 간병인도 1인씩 허용하는 그런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일하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예외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퇴사 1위 부서 병동, 상급종 병동에서조차도 이렇게 1위를 보인 그런 통합병동, 도대체 왜 이런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일까? 간호사 처우 개선이나 퇴사율이 높아지면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왜 이런 걸 자꾸 늘리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답은 간단해요.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무언가 이해하기 힘든 게 있다. 그러면은 돈과 연관지어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이 이해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돈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에요. 물론 취지는 돈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보호자가 환자에게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일과 일상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아니면은 중증 환자 간병비 절감과 이런 게 필요하다. 뭐 그런 것을 지켜주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허울적 명분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 간호법 1편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죠. 일단은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되느냐. 원가 보존율이 120에서 140%라고 합니다. 평균 원가 보존율은 60에서 80이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거의 2배가량 높은 거죠. 병상당 최고 800만원까지 수입을 본다고 해요. 일반 병동 수가의 1.7에서 2배라고 하고 이거는 올해 나온 기사에서 발췌한 겁니다. 원가 보존율이 뭐냐? 보존율이 80%라고 하면은 환자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10만원의 비용이 나간다고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80%만 의료수가를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20%는 적자이고 다른 수익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0에서 140% 엄청난 수익 모델인 거죠. 그냥 앉아서 숨만 쉬어도 흑자 나는 거예요. 통합병동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은 높다. 어려움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존재할 가능성은 높다. 이런 통합병동이 늘어나는 추이와 비슷하게 그 시기와 맞게 이직률과 채용 인원은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이죠. 13년하고 16년부터 계속 쭉 증가하죠. 상급종병 수는 그렇게 늘지 않는데 계속 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나가는 만큼 더 투입해서 여기에서라도 일할 그런 근성을 가진 사람을 선별하자. 하다 보면은 하나둘 얻어 걸리면서 안정화 단계에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물론 신규 간호사가 통합병동에만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TO가 극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통합병동인 거는 확실하니까.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누군가 이미 자리하고 있고 그런 일자리도 내부의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로테이션을 먼저 선점하거나 자리가 나더라도 주변인에게 아름아름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중매를 서는 것처럼 누군가 중간에 보증을 서고 그 소개된 사람이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추고 있다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양질의 일자리를 5개로 한번 나눠볼까요?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 일자리 중에서도 최상, 상, 중, 하, 최하를 한번 나눠볼게요. 최하가 양질의 일자리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나누고 최상은 누군가 이미 선점을 했을 거예요. 나 포하겠죠, 포하. 최상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백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힘들 겁니다. 그리고 상, 이것도 선점했을 거예요. 중도 뭐 반 이상은 선점했겠죠. 나오는 매물을 얼마 쓸 거고. 그리고 이제 하, 최하 여기는 안 좋으니까 자꾸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뭐 새로 생겨나는 그런 통합병동 일자리가 중, 상, 최상으로 넣기에는 뭐 글쎄요. 상급종병 기준으로 퇴사율이 1위고 다른 부서 중환자실이 오히려 중상 쪽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는 퇴사율 1위에 빛나는 통합병동이 꾸준히 늘어갈 전망이고 열심히 관련나간 사람들로 자리가 비면은 거기에 더 채워넣을 것이고 좋은 자리가 우르르 나오지 않는다. 뭐 한두 개씩 나오겠는데 그걸 공채로 잘하지 않고 어떤 인맥으로 아는 사람이 소개해주면은 어떻게 내부에서 먼저 정보를 선점한 사람이 자신의 지인을 소개해주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뭐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없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직을 쉽게 한다 그런 거랑 맞물려가지고 퇴사율이 증가하는데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왜 자기들끼리 인맥 카르텔이 독점하고 있냐.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저는 과거부터 계속 이야기해오던 것, 뭐 사회생활에서 대인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결과물, 인맥 이런 것도 상당히 사회생활에서 중요하고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스펙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문에 의하면은 좋은 일자리는 이런 공개 채용을 통해 채워지지 않고 지인이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 같은 느낌으로
소개되어서 그 자리가 채워진다. 만약에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진짜 결국에는 공개 채용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겠죠. 좀 뭐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좋은 일자리는 당연히 퇴사율이 낮을 것이고요. 그렇기에 그 자리는 좀처럼 비지 않을 것이고 그 비는 기간마저 내부에서 어떤 경로로 공유되어 가지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자가 기회를 얻기보다는 지인들, 인맥들을 넣거나 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치는 0인데 인맥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이제 낙하산, 상당히 좀 부당한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유능한 사람이 인맥으로 취업했다면은 스카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유능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게 미국에서는 통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좋을 순 없다. 내가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그 자리를 쟁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정말 내가 인내하고 노력하면은 읽어낼 수 있다. 3년 5년만 참으면은 풀린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인내와 노력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간호사 인력은 공급 과잉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 공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이미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제도적으로 누군가 그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는 사다리 한 개에 5명이 대기하고 있으면은 언젠간 내 차례가 오겠지 했는데 이제는 사다리 한 개에 50명, 100명이 대기해버리면은 그거는 사다리가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선전한 사람들은 당연히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라면은 그 자리를 꾸준히 유지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고 병원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면은 숙청의 대상이 아니라면 로테이션의 대상이 아니라면은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겠죠. 물론 요즘 상급종병에는 뭐 주기적으로 부서 로테이션을 모두에게 시킨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통합병동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이런 추이를 본다면은 로테이션을 한다 해도 통합병동에서 일해야 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곳을 찾아야겠죠. 가장 이상적인 곳은 내적성에 맞고 복지나 임금도 만족스러운 곳이겠지만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니콘 같은 상상 속의 동물, 상상 속의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현실과 타협을 해야겠죠. 처음에는 내적당에도 맞으면 복지나 임금, 만족스러운 곳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항상 차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뭐 적성은 보겠는데 복지마저 안 좋은데 그나마 임금은 만족스럽거나 이제 복지는 좋은데 임금은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어딘가에는 내가 원하는 곳이 있을 거야 하면서 적성, 복지, 임금을 따져가면서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방황하듯이 헤매기도 할 거예요. 그 와중에 현명한 사람은 부단한 노력과 성과를 보이며 그 자리를 쟁취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도태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 나머지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개척하는 과정에 그 개척 과정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결코 아닐 거예요.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느 구간에 오르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통합병동이 향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더욱 커지면은 양질의 일자리와는 반대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다시피 저번에 다뤘는데 통합병동 표준 운영 매뉴얼이라는 거에서 보건복지부랑 국민건보에서 20년 12월에 낸 자료입니다. 처음에는 14명을 시작을 하죠. 두 번째 모델은 12명, 효율적인 사업 안정 시에 11명으로 줄이는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일은 그대로이거나 또는 정책 기조대로 중환자 케어를 더 해야 한다. 이걸로 간다 했을 때 일은 더 늘어나겠죠. 일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14명이 할 거를 11명이 더 커버해야 하고 만약에 업무가 더 많아진다 하면은 14명이 할 게 아니게 되겠죠.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11명이 커버를 해야 하는 거죠. 왜 간호사는 1명 늘리고 간호조무사는 1명 줄이고 왜 지원은 없애버렸냐. 간호사 인력 비율하고 조무사 인력비가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배치하고 간호사를 1명 늘리는 배치랑 조무사를 1명 줄이는 배치 그리고 지원 아예 없애는 배치가 인력 감축에 수익은 극대화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간호 안면통합 서비스에 돈 지급에 대한 거예요. 보죠. 상급종병 기준에서 간호사가 환자 수 1대6 비율로 지금 평균이 1대6입니다. 전국적 평균이 1대5인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명을 쓴다면은 그 모델에서는 1대30 비율로 될 수 있겠죠. 간호조무사가 1명 더 많은 거니까. 근데 2명으로 가면은 1대40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1명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간호사를 1명 더 늘렸다. 그러면은 예시로 든 거니까 간호사 1대5 비율만큼 늘리겠죠. 간호사를.
그러면은 간호사 1대5에 간호조무사는 1대30 없어지고 1대4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에 맞게 하면은 최소한의 인력 투입으로 최적의 수익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보죠. 제일 높은 비용을 받죠. 그래서 이런 인력 구성 모델을 제시한 이유가 이런 수익화, 인건비 축소로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통합병동 같은 경우에는 14명이 만약에 한다면은 상당히 일하기가 괜찮은 그런 양질의 일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3명을 줄여서 20%의 인력 감축입니다. 20%가 감축한 거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다 분담해야 한다면은 그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몰라요. 하지만 돈은 더 많이 안 주겠죠. 결국에는 앞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이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요. 누구든 꺼리고 3D라고 하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이제 그런 곳에 내몰려 적응하면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어떤 것을 개척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개혁을 하거나 하겠죠. 하지만 정부에서 그런 거를 제한하고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개척하기라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제일 빠른 게 거기에 탈출해가지고 내가 양질의 일자리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대안이겠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고 이직이 잦아지는 현상에 이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전보다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왔기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과거엔 이직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고온 시선은 아니었거든요. 뭐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그런 게 있고요. 과거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어떻게라도 버티면서 강인함을 보이면서 일을 했던 부모님들의 상황과 달리 현재 뭐 캥거루족도 늘어났잖아요. 저는 실제 30대 후반인데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 강인함을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기도 해서 뭐 신조로 니트족이라는 말까지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일을 안 하면은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복지 같은 게 없더라도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투잡이라 뛰면서 삶을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도 않으니 이런 상급종병마저도 그 안에서 분류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여기에는 내가 포함되지 못하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하다가 점점 스트레스는 쌓이고 퇴사를 결심하겠죠. 이제 그렇게 꾸준히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병원 규모로 놓고 봤을 때 큰 곳이라도 가야 뭐 하나라도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기에 대학병원, 상급종병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싶지만은 거기 간 곳에서마저도 통합병동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탈자가 점점 늘고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겠죠. 다른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주된 원인이 T1하는 자리마저도 평가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지 않아서 그런 부서들마저도 나가는 게 아닐까. 상급종병이 병원에 비해서 경쟁도 심하고요. 입사하는 것 자체도 난이도가 있고 분명 여러 복지 혜택과 높은 급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게 들어간 곳이니만큼 더 오래 일할 동기부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현실은 그런 것마저도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고요. 비율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최근엔 인력 부하가 되었는지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신규 채용을 감소했다. 채용을 감소한다. 그런 오피셜이 나기도 했고 통계로도 채용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최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경영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도고용하면서라도 써야 하는 통합병동을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간호사 1대 환자 5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통합병동을 늘리자. 그 말입니다. 간호사 1대5. 그러니까 간호사 환자 1대5 하는 게 이게 통합병동으로만 현재 현실성 있는 그런 실현 가능성 있는 모델이에요. 21년에 보건사회연구라는 거기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 현황과 사업 연관 분석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19년까지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병동 사업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기존 14명에서 16명 이런 수준을 9.9명까지 감소시켰다. 그리고 수가는 거의 120% 40%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런 거를 설정해가지고 경제적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런 내용이 실려있거든요. 보다시피 이런 거를 확대할수록 지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더욱더 감축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간호사 1대 환자 5라는 그런 계획은 통합병동을 위한 그런 빌드업이 아닌가. 최종 목표는 전국적으로 통합병동화 시켜가지고 1대5를 맞추기 위한 사실 1대5라고 해도 인력 14명을 11명으로 감축했던 그런 단계처럼
결과적으로는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신규 간호사 퇴사를 막기 위해서 교육전담 간호사를 도입한다 해가지고 지금 본 사업으로 51개 국공립병원에서 155명을 고용했고 320만원을 월급을 국가에서 재정 지원해준다 하고 그 규모가 23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 게 점점 더 퍼지겠죠. 우리나라 상급종병, 종병만 해도 지금 390개 가까이 되고 거기에 3명 신원 배치해도 앞으로 최소 세금이 8배가량 더 지출될 것이다. 밑으로도 점점 더 퍼지겠죠.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교육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서 교육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을 교육전담 간호사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런 요소가 있을까 고민됩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건 맞아요. 인력을 더욱더 줄이는 그런 모델이 있으니까. 일단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제발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이 틀렸으면 해요.